배우들의 낭송을 통해 듣는 셰익스피어의 인간과 세상 이야기. 해설을 곁들인 주요 장면들과 대사들. 원본 윌리엄 셰익스피어. 발췌, 해설, 편집, 번역 김한. 연출 박정의. 낭송 고동업, 이상희, 김수원, 이빈나. 일부 셰익스피어의 인간 이야기. 세상은 바보들의 무대. 첫 번째, 세상은 바보들의 무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이 커다란 바보들의 무대에 오게 된 것이 서러워서 우는 거라네. 실로 이 세상이라는 커다란 무대는 어리석은 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죽어야 제대로 알아보는 바보들. 리어왕 1막 1장, 소위 왕국 분할 장면에서 리어왕은 남은 생을 홀가분하게 보내기 위해 자신은 왕이라는 칭호만 유지하고 모든 권력을 자식들에게 양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리어왕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유창한 말로 만족스럽게 표현한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왕국의 절반씩을 하사합니다. 하지만 공공연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족시킬 어떤 달콤한 말도 할 수 없었던 막내딸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저주만을 지참급으로 받은 채 프랑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나중에야 리어는 깨닫죠. 오직 권력을 쥐었을 때만 아버지에게 존경을 바친 언니들과 달리 코델리아만이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줄 딸임을. 리어가 그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은 길은 오직 그녀의 상실을 통해서였습니다. 결국 리어는 코델리아의 죽음을 안고 절규하며 숨을 거둡니다. 내 불쌍한 바보가 교수형에 처해졌소. 생명이 사라졌소. 사라졌어. 한 마리의 개도 말도 쥐새끼도 생명이 있는데 왜 넌 전혀 숨을 쉬지 않느냐? 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다시는 이 마지막 장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식들의 죽음을 내려다보는 캐퓰레가와 몬테규가의 두 가장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식들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게 된 것은 오로지 자식들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바보들입니까? 자식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바보. 베니스의 상인의 2막 2장에서 고보는 아들 란슬롯이 하인으로 일하는 집주인인 유대인에게 비둘기고기 한 접시를 드리려고 그 유대인의 집을 찾아 나섭니다. 고보는 마침 길에서 아들을 마주치지만 눈이 침침해서 못 알아보고 아들에게 유대인 양반네 집으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자기가 아들이라고 말해도 여전히 몰라보는 고보에게 란슬롯은 말합니다. 시력이 어떻든 간에 현명한 아비만이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라고. 헌데 아버님, 절 몰라보시겠습니까? 청맹관이가 되나서 눈이 침침해 댁이 누구신지 몰라보겠구리야. 아니죠. 아버지는 눈이 멀쩡하더라도 절 몰라보실 겁니다. 글쎄,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아비는 현명한 아비라지 않습니까? 리어 왕도 줄리엣과 로미오의 부모들도 결코 눈이 침침한 청맹관이가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눈이 있으되 자식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인간들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겉모습 아래의 진짜 모습을 못 보는 바보들. 셰익스피어의 희극 헛소동은 Much Ado About Nothing 이라는 제목처럼 외양을 중요시했던 메시나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한 대소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희극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아래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줄 모르는 눈뜬 장님과도 같은 인간들이 인생에서 저지르는 행동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헛소동인가를 까발려줍니다. 셰익스피어 당대에서 nothing, 즉 아무것도 아닌 것과 nothing, 눈여겨 꿰뚫어 보는 것은 발음이 같은 동음 이의어였습니다. 쾌활하고 똑똑한 청년 베네딕은 겉모습만을 그냥 보는 것과 겉모습 아래의 진짜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로디오의 경우 그냥 보는 관찰은 완전히 오류였고 이 관찰을 토대로 저지른 행동은 사랑하는 연인 헤로에게 매우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지요. 이러한 관찰의 취약성과 한계는 등장인물들이 겪게 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외양은 클로디오와 헤로의 연애에는 비극적 변화를 가져오지만 베아트리체와 베네딕의 연애에는 희극적으로 이용됩니다. 젊음과 활력으로 충만한 이 입심 좋은 한 쌍은 만나기만 하면 토닥거립니다. 이 말싸움 뒤에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사랑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말장난, 농담, 재담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아니, 시건방 여사님, 아직 살아계셨어요? 베네딕 선생님처럼 씹기 좋은 먹잇감이 있는데 시건방 여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셰익스피어의 인간 이야기 두 번째, 구별이 알쏭달쏭한 세계.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맥베스의 무대는 천둥번개와 함께 등장한 세 마녀가 다음과 같은 합창을 하며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안개와 더러운 공기 사이로 떠도는구나. 이 말처럼 맥베스라는 작품이 극화하는 내용은 바로 구별의 무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베스와 나란히 이 극의 중심부에 자리한 마녀들. 신비롭고 양성적이며 모호한 이 존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녀들이 만나는 곳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공간과 시간이 교차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이 되고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이 세상. 이것은 맥베스의 첫 대사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어떤 구별도 무효화됩니다. 짙은 농무가 드리운 이 모호한 세계는 마녀들의 존재를 통해 가시화됩니다. 이날은 천둥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상궂은 날이면서 동시에 맥베스가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승리는 또한 무수한 피 흘림을 통하여 얻어진 전리품이기도 합니다. 승리감에 차서 의기양양하여 돌아오던 개선 장군 맥베스와 동행하던 동료 장군 벤쿠오는 문득 그들 앞에 마주한 알쏭달쏭한 존재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나쁘고도 좋은 날은 처음 봤어. 도대체 이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리도 말라 비틀어진 데다 거친 복장을 한 걸 보니 이 지상에 사는 자들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기 엄연히 존재하지 않는가? 여자임에 틀림없어. 아니야, 수염이 난 걸 보니 그렇지도 않은데. 소위 마녀라 불리는 이들이 반은 인간인 동시에 반은 세상 밖의 존재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수염 달린 여성으로 신체적 유동성을 보여주는 전위적 존재라면 맥베스 또한 갈등 속에 처해 있는 전위적인 인간이죠. 맥베스는 물론 이 작품 속 모든 인간은 전위적인 인간입니다. 맥베스는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과 규칙에 얽매인 사회 질서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맥베스가 처한 규칙에 얽매인 사회란 왕을 정점으로 조직된 구조에 모든 신하와 백성이 예속되고 지배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로 대변되는 계급 사회에서 구별이란 너무도 깨지기 쉽고 허약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세력들 간의 빈번한 충돌과 그에 따른 파괴와 혼돈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서의 창세기 또한 매일 밤 지상에 들이닥치는 구별을 무산시키는 어두운 밤의 실제를 통해 피조물의 세계가 늘 처해 있는 혼돈의 위협을 상기시킵니다. 맥베스의 무대는 비극 중에서도 밤 장면이 지배적입니다.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도둑인가? 핸디 댄디의 세계. 리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도둑인가? 핸디 댄디 게임에서 동전이 어린아이의 왼손과 오른손 사이를 옮겨 다니는 것만큼이나 자리 바뀜이 쉬운 이 세상에서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도둑인지의 구별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죠. 리어 왕에서 광대의 마지막 대사는 거꾸로 뒤집힌 세상을 부각합니다. 조용. 쉬, 조용. 커튼을 쳐다오. 그래. 우리 아침에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 그리고 우린 정오에 잠자러 갈 거예요. 조용히 커튼 칠 것을 당부하는 리어는 침묵 속에서 뒤죽박죽인 이 세상의 작별을 고하고자 합니다. 짐승과 인간의 자리 구별이, 재판관과 도둑의 자리 구별이 해체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미덥고 안정적인 확고한 자리매김이란 없습니다. 햄릿은 지척에 있는 인간도 구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기 넌 누구냐? 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햄릿이라는 이 핵심적인 르네상스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법은 의문형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애용되던 은유는 거꾸로 뒤집힌 세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야심에 찬 인간들이 사물을 뒤집어 엎던 시대. 이러한 사회에서는 실로 무엇 하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기독교인 상인이요? 베니스의 상인에서 재판정에 도착한 현명한 젊은 법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기독교인 상인이요? 이제껏 기독교인은 유대인을 만났다 하면 침을 뱉고 개처럼 취급하며 경멸했는데 그렇다면 척 봐도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구별이 되어야 할 텐데 실상은 구별이 어렵습니다. 샤일록의 다음 대사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 유대인은 눈이 없나? 유대인은 손이, 오장이, 육체가, 감각이, 감정이, 정열이 없단 말인가? 우리도 같은 음식으로 배를 불리고 같은 연장에 다치고 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약에 낫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 어디가 기독교인들과 다르단 말인가? 찔러도 우린 피가 안 난단 말인가? 간지려도 웃지 않는단 말인가? 독을 먹여도 우린 죽지 않는단 말인가? 모욕을 당해도 우린 복수하지 않는단 말인가? 다른 것들이 모두 당신네와 한 가지라면 이 일에 있어서도 한 가지일 것 아니오. 결국 똑같이 취약한 인간일 뿐 기독교인이 유대인에게 가져왔던 우월 의식의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샤일록은
오셀로에 나오는 이아고와 더불어 셰익스피어의 증오에 관한 두 위대한 연구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베니스의 상인 세 번째 장면 샤일록의 등장은 세계 연극사의 위대한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에서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는 한 유대인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제까지 오로지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서 취급해왔던 유대인들은 과연 그들 자신과 얼마나 다른가? 손도 팔도 얼굴도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불안정하고 뒤죽박죽인 채 불합리한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쌍의 젊은 연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죽음으로 내몬 사형 집행자는 이름입니다. 베로나의 유서 깊은 두 명문가의 가장들은 이름이 겉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야 깨닫습니다. 13살 줄리엣이 일찍이 간파했던 단순한 진리를 실로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아, 로미오님. 왜 이름이 로미오인가요? 아버지를 잊으시고 그 이름을 버리셔요. 아니,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저를 사랑한다고 맹세만이라도 해주셔요. 그러면 저도 캐플리스 성을 버리겠어요. 당신의 이름만이 내 원수예요. 몬테균의 가문 아니라도 당신은 당신. 딴 이름이 되어주셔요. 몬테규란 이름이 뭐람? 손도 발도 팔도 얼굴도 아니고 신체의 어떤 부분도 아니잖아? 이름에 뭐가 있어?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똑같이 향기로울 게 아닌가? 로미오 역시 로미오란 이름이 아니라도 그 이름과는 관계없이 본래의 미덕은 그대로 남아있을진데. 로미오님, 그 이름을 버리고 당신의 신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이름 대신에 저를 고스란히 가지셔요. 내 엉덩이 아래에서 터져버릴 공기주머니를 타고 헤엄치며 헤매던 영광의 바다란? 이렇게 토대 자체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부귀 영화란 어떤 것일까요? 헨리 8세에서 울지 추기경은 권력과 부의 엄청난 손실을 죽음에 비교합니다. 이제껏 누려온 영광의 무상함과 잘못 살아온 인생의 허망함이 절절히 가슴을 파고듭니다. 인간사란 이렇군. 오늘은 희망의 여린 떡잎이 돋아나고 내일은 꽃이 만개하여 빛나는 영예를 선사하는가 하면은 사흘째인 서리가 내리는데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출세를 확신하고 있을 때 생명을 죽이는 이 서리는 위세의 뿌리를 금세 싹둑 자르고 이처럼 나를 쓰러지게 하는구나. 나는 공기주머니를 타고 헤엄치는 개구장이 소년들처럼 내 길을 훨씬 넘는 영광의 바닷속을 헤매며 모험해왔지. 잔뜩 부푼 내 교만 주머니는 마침내 엉덩이 아래서 터져버렸구나. 평생 일하다 지치고 늙어버린 나는 결국 거친 물살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고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 세상에 허망한 부귀영화하여 네가 가증스럽다. 이제 내 가슴이 새롭게 눈을 뜨는구나. 얼마나 비참한가. 왕족들의 총애에 매달려 사는 가련한 인간이라. 열망하며 바라보는 저들의 미소와
저들의 근사한 용모와 저들의 파멸 사이에는 전쟁이나 여자보다 더 큰 고통과 공포가 숨어 있구나. 그리하여 그가 넘어질 땐 루시파가 넘어질 때처럼 두 번 다시 일어설 희망조차 없다. 황금 왕관은 두 개의 두레박이 달린 우물.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사극으로 손꼽히는 리차드 2세에서 유약한 왕 리차드는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 쳐들어온 막강한 볼링브로크에게 손수 왕관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관을 이리 줘. 자, 종제여. 왕관을 받으시오. 자, 종제. 이쪽에 나의 손, 그쪽에는 당신의 손. 이 황금 왕관은 깊은 우물과 같은데 두 개의 두레박은 교대로 물을 채우며 빈 쪽은 공중 높이 올라가고 다른 쪽은 밑에 가라앉아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눈물로 가득 차 있어. 그 가라앉은 두레박이 바로 난데 나는 슬픔을 들이켜서 눈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나 당신은 높은 곳에 올라가 있구려. 왕관은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의 상징이지만 교대로 물을 채우고 가라앉는 두 개의 두레박의 운명이 달린 우물처럼 이 세상엔 확고하고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최고 권력의 자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무엇이 덜 무서울까? 햄릿의 독백 To be or not to be 이대로 참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독백으로 손꼽힙니다. 햄릿은 묻습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어머니는 그 살해자에게 간음의 제물로 빼앗긴 채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복수를 위해 왕을 살해할 것인가? 왕의 살해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입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긴 잠과 같은 죽음 이후 어떤 무서운 꿈에 시달릴 줄 모르지 않는가? 무엇이 더 고상한 행위인가에 대한 물음은 결국 무엇이 더 무서운가에 대한 물음으로 끝납니다. 생의 불확실성과 모순에 대한 햄릿의 당혹은 그게 끝까지 지속됩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문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참는 것이 장한 것이냐? 아니면 환난의 조수를 두 손으로 막아 이를 근절시키는 것이 장한 것이냐? 죽는다, 잠잔다. 다만 그것뿐이다. 잠들면 모두 끝난다. 번뇌며 육체가 받는 온갖 고통이며 그렇다면 죽음, 잠? 이것이야말로 열렬히 희구할 생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잔다. 그럼 꿈도 꾸겠지. 아, 이게 문제다. 대체 생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한 잠을 잘 때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이를 생각하니 망설여질 수밖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가? 분수껏 하면 회초리를 면할 인간이란 없거늘. 햄릿은 묻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참으로 천지조화의 걸작. 이성은 숭고하고 능력은 무한하고 그 단정한 자태에다 감탄할 응동. 천사 같은 이해력에다 자세는 흡사 신과 같고 세상의 꽃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 즉 물질의 정수랄까? 그러나 인간이란 내게는 먼지 중에 먼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햄릿의 이 대사는 셰익스피어 당대인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약해 줍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함께 발견과 탐험의 시대가 열리고 인간 능력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끝없는 열망의 성취를 향한 도전을 시도할 때 탁월한 이성과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지닌 인간은 가히 만물의 영장이요 우주의 주인공이라 할 만하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르네상스 후기에 들어서서 인간이 성취했던 눈부신 영광의 토대는 얼마나 허약하고 불안정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함께 궁극적인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재인식에 봉착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후기에 들어서서 인간은 햄릿과 더불어 르네상스적 우울을 겪게 됩니다. 불확실한 것 투성이인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확실한 근거란 이 시대의 데카르트가 관찰한 것처럼 내가 회의한다는 사실뿐일지 모릅니다. 햄릿은 일진호어 궁정에 도착한 유랑극단의 배우들을 분수 것이 아니라 잘 대접해주라고 폴로니우스에게 각별히 당부합니다. 저들을 분수껏 대접해 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잘 대해 주어야 하네. 모든 인간을 분수껏 대접하면 회초리를 면할 자가 어디 있으리요.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정성껏 대접하게. 저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적을수록 풍성히 베푸는 그대는 더욱 빛날지니. 셰익스피어의 인간 이야기 세 번째. 인생은 장르의 혼합. 클레오파트라의 장엄한 마지막 의식 끝에 물음. 그것이 나도 깨물까?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장렬하게 그녀의 죽음을 연출하고 거행합니다. 죽음의 결의를 다지는 장엄한 연설을 마친 후 클레오파트라는 죽음의 의식에 쓰일 뱀이 든 바구니를 들고 온 광대역의 시골뜨기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 녀석이 나도 깨물까? 이집트 여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장엄한 의식의 시적 맥락에 느닷없이 끼어드는 그녀의 질문은 비천한 시골뜨기의 대답만큼이나 격식에서 완전 해방된 우스꽝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가장 심각하고 진지한 순간에 끼어든 희극적 요소가 어떤 장르의 일관적인 통일성을 자유분방하게 해체해버리는 거죠. 한낱 보잘것없는 도구가 숭고한 행위를 수행케 하는구나. 그는 나에게 자유를 선사하는구나. 나에게서 여성은 다 비워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결심은 확고하다. 기우는 달은 결국 나의 천체가 아니로구나. 그때 뱀바구니를 들고 광대가 등장합니다. 이 뱀에 물려 죽은 사람 누구 생각나니? 남자랑 여자랑 그득 합죠. 그 녀석이 나도 깨물까? 그렇습죠. 이놈이랑 재미 많이 보십시오. 아저씨, 참으시죠. 수영하기엔 고약한 밤이잖아요. 인간은 이 이상도 아니란 말이지. 곰곰이 생각해봐. 너는 누에로부터 비단을 빌리지도 않았고 짐승에게서 가죽을, 양에게서 털을, 고양이에게서 사양을 빌리지도 않았구나. 여기 있는 우리 새 인간은 위선적인 가공품인데 너야말로 타고난 본래의 모습 그 자체이구나. 사람의 본 모습이란 너와 같이 이렇게도 가련하고 헐벗은 두 발 달린 짐승에 불과하구나. 벗어! 빌려온 것들을. 광대야, 와서 이 단추 좀 끌러다오. 제발이지 아저씨 참으세요. 수영하기엔 고약한 밤이잖아요. 모든 인간을 바보와 미치광이로 바꾸어 놓을 만큼 혹독한 밤. 거처를 잃은 채 폭풍치는 황야를 떠돌던 리어는 불쌍한 토움을 만납니다. 악마의 소리에 고통받고 벌거벗은 몸에 누더기 담요 조각으로 겨우 치부만 가린 채 말 오줌 섞인 웅덩이 물로 목을 축이는 가장 비천한 거지 불쌍한 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의 고통을 대면한 리어는 인간 존재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빌려온 것이 제거된 인간 본연의 모습은 이처럼 가련하고 헐벗은
두 발 달린 짐승에 불과할 뿐이란 사실이죠. 이 사실은 이제까지 리어를 지탱해온 모든 지각을 흔들어 뿌리채 뽑아버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떠나가고 있는 리어가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외치며 옷을 찢을 때 광대가 그에게 충고합니다. 수영하기엔 고약한 밤이니 참으시라고. 나쁜 놈, 모조리 마셔버리다니.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지막 장면에서 줄리엣의 무덤에 당도한 로미오는 줄리엣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자신도 독약을 마시고 자결합니다. 마침내 깨어난 줄리엣이 로미오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그를 따라 죽으려고 그가 마신 독약병을 치켜들죠. 이 극에서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비장한 이 순간, 줄리엣은 독약이 한 방울도 안 남은 것을 보자 몽땅 마셔버린 로미오에게 욕을 합니다. 아, 나쁜 놈 같으니. 모조리 마셔버렸잖아. 뒤따라가지도 못하게 단 한 방울도 안 남겨놓다니. 폭풍우와 동시에 햇살이, 자연의 이중성. 자연이야말로 장르 혼합의 극치입니다. 폭풍을 일으켜 리어를 강타했던 자연은 또 한편으로 리어의 심신을 치유할 약용식물들을 키워냅니다. 또 폭풍이 오고 있는 동쪽은 동시에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 세계 자체는 인간에게 적대적이지도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비전은 다분히 이중적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2막 3장을 여는 로렌스 신부의 다음 독백은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이중적 비전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어머니인 대지는 자연의 무덤이기도 하고 자연의 무덤인 대지는 또한 자연을 잉태하는 자궁이기도 하지. 이 자궁으로부터 다양한 자식들이 태어나고 이 자식들이 다정한 자연의 가슴에서 젖을 빠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훌륭한 여러 가지 약효를 지닌 것이 적지 않을 뿐더러 어떤 것 하나도 무슨 약효를 안 지닌 것이 없고 그 약효는 또한 가지각색. 모든 초목과 돌에는 그 본질 속에 신기한 약효가 들어있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흉한 것일지라도 무엇인가 특수한 약효를 세상에 주지 않는 것이 없고 또한 아무리 좋은 것도 합당하게 사용하는 용도를 그르치면 본성에 위배되어 악용의 해를 면치 못하는 법. 덕도 잘못 사용되면 악으로 변하며 악도 활용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 있지. 연약한 이 꽃봉오리 속엔 독도 들어있거니와 약효도 들어있지. 이와 같이 반대되는 두 왕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지. 약초만이 아니라 사람 속에도 말이야. 로렌스 신부는 이 작품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셰익스피어 극에서 찾아보기 드문 인간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독백은 식물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 아니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이중적 비전의 핵심을 전달해주고 있어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모순어법으로 구축된 이 독백처럼 자궁과 무덤, 낮과 밤, 독성과 약효, 미덕과 악덕, 하나님의 은총과 개인의 욕망. 이렇게 세상과 인간은 반대되는 것이 함께 오는 역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약초만이 아니라 사람 속에도 말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를 살펴보면 작품 전체가 상반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빛과 어둠, 젊음과 늙음, 빨리 가는 시간과 느리게 가는 시간, 달과 별, 사랑과 증오. 내 유일한 사랑이 내 유일한 증오에서 싹트다니. 줄리엣의 이 탄식이야말로 반대되는 것이 함께 오는 역설을 요약해 줍니다. 이 극의 주제인 사랑은 애초부터 죽음과 껴붙어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사랑과 사랑의 힘이 그려지고 있지만 애초부터 그 사랑엔 불행한 결말이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 줄리엣은 시간이 빨리 지나서 밤이 되길,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밤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일 뿐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 암흑 속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행위는 비극적 최후를 향해 돌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밝아올수록 우리들의 괴로움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구려. 로미오의 이 대사는 인간 세상의 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로미오에게 가장 안전한 치외법권 지역은 오직 무덤뿐이라는 비극적 역설을 드러내줍니다. 좋고 나쁜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지. 세계 그 자체는 인간에게 우호적이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계는 섣부른 비관론도 경박한 낙관론도 배제합니다. 그것은 세계라는 무대 위에 선 인간과 그 무대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덴마크는 햄릿에게 있어 감옥입니다. 다음 대사는 셰익스피어의 세계 이해를 요약해줍니다. 원래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 이 햄릿에게는 덴마크가 감옥일세. 나는 호도 껍데기만한 공간 속에 갇혀 있어도 나 자신을 무한한 천지의 왕이라 생각할 수 있다네. 네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난 새 생명을 보았지. 겨울 이야기에서 폭풍과 바다는 죽음과 동시에 생명과 재생을 선사합니다. 겨울 이야기 3막 3장은 파괴의 시간인 겨울 전반부로부터 재생의 시간인 봄과 여름 후반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과도기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폭풍우 속에 삼켜지는 배와 그 배에 타고 있던 인간들에 대해 묘사하는 광대의 흥미로운 이야기 방식은 대립되는 양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왕의 명령대로 아기를 보헤미아 해안에 버리고 오기 위하여 배에서 내린 남자가 아기를 내려놓자마자 곰이 달려들고 그는 달아납니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시골 목자가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갑니다. 그 후 해안에 도착한 목자의 아들이 해안에서 목격한 일을 묘사하는 방식은 무겁고 심각한 주제를 익살기로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해주며 또한 그것을 보고하는 태도에 의해 공포가 어떻게 코미디로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가히 광대 역으로 불릴만 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의 슬프고 슬픈 울부짖음 소리라니. 조금 전에 보였는데 금세 없어지고 말았어. 바다가 말이야 덧대로 달님에게 구멍을 내놓는가 했더니 순식간에 맥주통 속에 빠진 코르크마개처럼 거품 속에 삼켜지고 말았지. 그리고 이건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곰이란 놈이 그 나리의 어깨뼈를 찢어갈기고 말았어. 그 나리는 나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 이름은 낸팅오너스 귀족이라고 했어. 배 이야기를 그만 끝내야겠군. 바다는 배를 깨끗이 삼켜버렸어. 하지만 그 전까지 배에 탄 불쌍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 그러자 곰이란 놈이 그 소리를 흉내내면서 울부짖었어. 이 두 가지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바다의 소리도 폭풍의 소리도 당해내지 못했어. 저런 얘야, 이게 언제적 일이냐? 지금 바로 지금 이 광경을 본 후 난 아직 눈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어. 물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 몸이 뜨뜻하고 그리고 곰이란 놈은 그 나리를 아직 절반도 먹지 않았거든. 지금도 뜯어먹고 있는 중이야.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시골 목자는 곰이 먹기를 끝내고 간 후에 그 나리에 뼈라도 남았다면 묻어주기 위해서 해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는 곰이 엔티고너스를 잡아먹은 이유가 순전히 배가 고파서라고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가 먹힌 것은 하필이면 배고픈 곰이 지나갈 때 그가 눈에 띄었다는 우연에 기인할 뿐이라는 거죠. 엔티고너스 일행의 배가 파도에 삼켜지고 곰이 그를 잡아먹는 것은 그들의 도덕성과는 무관한 듯 보입니다. 시골 목자는 자신이 데려온 아기를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일이야. 정말로 엄청난 일이야. 그런데 아들아, 여기 좀 봐라. 우리 축복하기로 하자. 넌 죽어가는 것을 만났지만 난 새 생명을 만났잖니.